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JIP,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국내 4대 기획사로 꼽히는 하이브가 사상 처음 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가운데 처음인데요. 뿐만 아니라 JIP의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최근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죠. 해외 시장에서의 K-팝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K-팝 산업 현황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 그리고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윤하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20년 넘게 네. 대중음악 평론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순수 이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음악 평론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기자님들이나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애널리스트 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직장을 가면 그 직업을 갖게 되는데 평론가는 직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웹매거진 같은 곳들에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뭐 여러 곳에서 음악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경력을 쌓게 됐고요. 뭐 한국대중음악상 같은 네. 시상식에서 선정위원으로 있기도 하고 뭐 네이버 온스테이지라든지 뭐 EBS 스페이스 공감이나 이런 음악을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뭐 자문 기획 같은 것도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하게 아주 왕성한 활동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용 수석연구원께서는 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분야가 이렇게 좀 나중에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 엔터 분야를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네. 거기에 사심이 있으셨던 건지. 사실 이제 원래 또 K-팝을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네. 사실 근데 애널리스트 커리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IT 쪽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전기전자 쪽을 주로 쭉 하다가 한 커리어 한 6년 차 이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엔터, 네. 미디어 네. 이런 쪽에 이제 제가 관심이 많기도 했고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산업을 섹터를 제가 이제 변경을 해서 네. 자원해서 이제 맡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한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이제 한 해오셨습니까? 한 1, 2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엔터 산업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아이돌 그룹으로 대표되는 K-팝 그 음악 산업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김윤아 평론가님, 그 네. 어떤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현재 K-팝 씬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2조 원 매출이 네. 나올 정도 뭐 이 정도 규모다라고 얼추 추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4대 기획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하이브가 우선은 매출로 보나 최근에 뭐 화제성으로 보나 가장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나머지 세 회사는 사실 K-팝이라는 산업이 계속 지속되어 온 가운데에서 늘 빅3로 불리던 회사들이었어요. 네. SM,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함께 좀 뭐 4강으로 뭐 혹은 최근에는 뭐 1강 3중처럼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중소규모 기획사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몸집을 불려서 스스로 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하이브가 정말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모체가 되는 곳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BTS를 배출시킨 작은 회사, 중소규모 회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이 이제 기업으로 점차 몸을 불리면서 다른 레이블들을 영합하고 뭐 다양한 산업으로 발을 넓히면서 이제 커다란 어떤 엔터 기업이 되었거든요. 네. 뭐 이런 변화 양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체적으로 크기보다는 이렇게 큰 곳
뭐 하이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곳들과 인수합병을 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추세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브가 있는 하이브 그 신사업 용산에 용산에 있죠. 건물을 가봤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아예 못 들어가요? 팬으로 무슨 예약하고 제가 공연 이렇게 알기로는 돼야-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뭐 음악 감상회나 네. 이게 앨범 사전 프리릴리즈 쇼케이스 같은 걸로 초대받아 보면 네. 상당히 좀 삼엄하게 입장을 제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안에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컨텐츠 같은 그래서 것도 그렇군요. 많고 또 네. 아티스트도 직접 그 건물 안에서 실제로 뭐 아.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고 전반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가면은 같습니다.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혹시 누구 볼 수 있나 싶었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네. 그냥 아.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엔터 산업 할 때는 사실 K-팝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뭐 영화 배급사라든가 광고 기획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맞습니다. 연예 산업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네. 이제 보통 엔터 하면 좀 이제 약간 음악을 좀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K-팝을 많이들 언급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전체 엔터 산업이나 문화 산업으로 네. 보면 음악 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큰 비중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인지도와 뭔가 산업 자체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전체로 하셔서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체 산업 규모는 한 150조 이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K-팝도 있고 음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드라마, 네. 뭐 웹툰, 네. 게임 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합해서 보면은 이제 150조 정도 되고 네. 우리 뭐 GDP 대비로 뭐 꼽아 보면 한 6-7% 이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 네. 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50조 중에 약 한 뭐 15조, 20조 아. 그 정도 되니까 약 10% 엔터 네. 안에서 차지하고 있고 아까 이제 엔터라고 했을 때 왜 K-팝을 떠올리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K-팝 기획사들의 회사명이 네. 다 엔터테인먼트로 끝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예, 경제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엔터테인먼트 이러면은 딱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부터 생각이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어쨌든 빅4로 꼽히는 4대 기획사의 대표적인 가수를 조금 살짝 정리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네. 아이돌 문화를 모르는 분도 이걸 또 방송을 그렇죠. 들으실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실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4대 기획사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이제 방탄소년단 네. 그리고 세븐틴, 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네. 그다음에 엔하이픈, 네. 뉴진스, 르세라핌까지 조금씩 멀어지시는 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6개 팀이 거짓말을 못해서.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SM은 네. 간단합니다. 네. NCT와 에스파 네. 요 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YG가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 네. 뭐 있지 이런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G가 네. 블랙핑크랑 트레저, 네. 최근에 신인 데뷔한 베이비몬스터 아, 맞아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그 4대 기획사에는 없고요. 네. 카카오 엔터 산하에 있는 네. 아이브. 네. 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혹시 아. 같은 질문 드림. 저는 또 이제 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네, 제가 누구라고 하시면 안 좋아하는 되는 그룹은 저 거군요. 혼자 아. 마음속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면서 저도 걱정했어요. 아, 질문 그런 게 드려도 되나? 있었구나. 저는 딴 데 가서 다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4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네. 뭐라 그러 컬러라 그러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가수들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네. 게 좀 갈리죠. 갈렸었죠.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대 기획사가 융성하던 시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좀 그 레이블결 색깔에 대해서 네.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SM이라고 하면 SM 퍼포먼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강렬한 메시지 네. 그리고 안무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네. 음악을 중심으로 한다는 언급이 많았고 그리고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힙합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워낙 뭐 수장인 박진영 씨가 그런 네. 펑키한 댄스팝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네, 네. 계열을 잇는다는 언급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뭐 4대 기획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4세대 그룹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시즌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각
회사별 색깔이 많이 흐려진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의 변화의 양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는 건 네. 역시 그 송캠프라고 하는 네. 그 곡 자체를 만들고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에서 뭔가 예전에는 각 회사마다 회사 내부에 있는 작곡가 혹은 그 회사와 친밀한 작곡가나 뭐 안무가들과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면 최근엔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송캠프나 뭐 네, 일종의 네. 콘텐츠 크리에이트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각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색깔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네. 가장 최신 트렌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세련된 것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최근 이 K-팝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거, 뭐 우리만의 개성 색깔 이런 네.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월드와이드하게 그렇죠. 정말 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에 확실히 방점이 많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러면 조금 구별이 안 되니까 네. 경쟁력도 좀 오히려 경쟁 우위 뭐 비교열이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곡 스타일에 이제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가고 있고 각각의 레이블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뉴진스하고 네, BTS 투마로우바이투게더가 소속된 이제 빅히트 레이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레디스 산하에 있는 세븐틴이나 네, 이 친구들이 또 엔하이픈까지 냈다 레이블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도 다르고 결국은 글로벌하게 트렌디한 곡들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도 네.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가는 기획사들이 훨씬 더 트렌디한 곡들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바꿔 생각해 보면 요즘 K-팝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올라가게 되면 네. 영어 싱글이나 영어 앨범들을 많이 발매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을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그게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영미권 그 음악 듣는 분들, 음악 감상자들의 어떤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한국 작곡가로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작곡가들 입장에서도 네. 내가 하이브 쪽에 곡을 납품해야 아무래도 이 흥행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양질의 곡들이 하이브는 들어오는 조금 더 거군요. 수월하게. 네. 그 실제로 BTS의 영어 곡들을 들어보면 네. 정말로 이 그 어떤 편견 없이 들으면 그냥 외국 가수가 부른 네. 외국 곡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싱크로나이즈가 잘 되어 있고 또 뭐 특정 아티스트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조금 중소기획사들의 영어 앨범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그게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K-팝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느낌? 아, 그건 다르죠, 조금. 네, 다르죠. 근데 우리 김현영 수석 연구원께서는 네.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거의 평론가 분으로 평론가 나오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나눠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네. 김현영 평론 아. 안정희 수석 네, 네. 연구원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김윤아 네. 평론가님께서 오 이러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꾸덕꾸덕 하고 계셔요. 아닙니다. 네. 이런 또 이제 정말 케이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요즘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정말 너무 준 네. 전문가 혹은 전문가 네. 이상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도 많아요. 심지어. 네, 맞아요. 네, 뭐,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뭐 저희가 이제 뭐 후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K-팝 그럼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네. 이제 이 어떤 회사 혹은 K-팝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그룹, 아티스트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 이 산업의 생명력을 가장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각 그룹별로 개성 넘치게 뭐 자신만의 색깔, 그러니까 레이블도 벗고 뭐 어떤 완전히 트렌디함도 자신들만의 색깔로 버무리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 음악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좀
뭐랄까요, 의욕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네, 뭐 네. 이 기존의 어떤 레이블 색깔이랄지 한국적인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뻗어 나갈 시점이 지금 같다는 생각도 늘 하고 제가 있습니다. 너무 좀 무지한 질문인지 모르는데 네. 이 아티스트란 표현은 언제부터 쓰인 거예요? 아, 이거는 네. 뭐 최근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가수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뭐 얘기를 그룹.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뮤지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이건 또 이제 그쵸. 씬 안에서는 음악을 직접 만들거나 네. 뭐 아, 악기를 뮤지션. 연주하는 분들에게 네, 많이 사용을 그쵸. 하다 보니까 네. 결국 K-팝 씬 안에서는 어떤 음악과 뭐 퍼포먼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대 위에서 그 모든 조직화된 것들을 보여주는 이들에 대해서 뭐 퍼포머 혹은 아티스트라는 호칭을 그럼 많이 쓰고 음악하는 있는 것 사람은 같습니다.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주로 뭐 아티스트는 그런데 뭐 사실 번역하자면 네. 예술가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붙이자면 네. 누구나 다 아티스트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지만 네. K-팝 안에서는 아무래도 그 멤버들을 네. 아티스트라고 네. 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김윤아 선생님께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요즘 아이돌들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던데 그럼 1, 2, 맞습니다. 3, 4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대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4세대가 인기 있는 게 이제 한 3, 4년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워낙 질문도 많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외로 뭐 1버전, 2버전, 3버전처럼 막 기가 막히게 나눠주는 나눠져 건 있진 또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와 국내의 시선도 의외로 상당히 달라서요. 예를 들자면 1세대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H.O.T. 가 까지? 데뷔를 한 네, 네. 그 96년을 90. 기준으로 네. 이제 H.O.T가 K-팝 아이돌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세대를 나누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의외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초반이에요. 네, 네. 92년을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네. 예를 들자면 이제 10대를 중심으로 한 강렬한 팬덤 뭐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이야기하면서 1세대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제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네. 1세대는 뭐 많이들 아시는 뭐 H.O.T, 핑클, S.E.S, 잭스키스 네. 같은 정말 네. 초기 아이돌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1.5세대, 2세대 정도 사이로 오면 이제 동방신기 같은 네. 2000년대 중반 네, 데뷔한 그렇죠. 그룹을 기준으로 2007년 정도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돌 전성기 그룹들이 등장을 해요. 뭐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대 여러분이 네, 사랑한 대단했죠. 아이들이 이제 고 네. 2세대에서 3세대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3세대 이후에 이제 뭐 엑소라든지 네. BTS 뭐 이런 그룹들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로 예전에 자신들이 활동하던 영역을 벗어나면서 이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즈음이고요. 네. 4세대는 그 이후에 데뷔 혹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계를 완전히 의식하고 출발한 팀들을 네. 많이들 언급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데뷔한 그룹들 또 네. 코로나를 이겨낸 아. 그룹들을 모아서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4세대 아이돌은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등장한 세대라고 아무래도 보면 그렇게 되겠는데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네. 전후로 세계에서 그 우리 K-팝의 위상과 시장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사실은 살펴볼까요? 진짜 뭐 격세지감이라는 저도 표현이 맞을 정말 정도로 그런 네. 생각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같은 아, 근데 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빌보드 1등이요. 네. 이게 촌스러운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런 네. 표현을 써봤는데요. 네.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규모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K-팝 아티스트들이 1년 동안 판매하는 음반은 네. 약 한 3천만 장 정도의 시장 규모였고요. 네. 그리고 연간 K-팝 아티스트들이 모객하는 공연, 네. 글로벌 총 콘서트 투어 모객 수가 약 한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2020년 코로나 처음에는 엔터주들도 사실은 팬데믹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네. 콘서트를 못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음반이 이렇게까지 팔릴 줄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팬데믹이었던 작년 23년 딱 4년 만에 음반 시장은 4배 커진 1억 2천만 장 시장이 됐고요. 네. 공연 시장도 2배 이상 늘어난 1,200만 명 규모의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네. 그야말로 뭐 그 중간중간 와중에 보면은 뭐 아까 빌보드 200 차트 1위도 얘기해 주셨고 네네. 한데 네. 가장 단적인 위상 강화의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23년 작년도에 글로벌 탑 10 그
음반 음원 매출액으로 네. 글로벌 기관인 IFPI라는 곳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합니다. 네. 1위가 테일러 스위프트였고요. 네. 그 탑 10 안에 4팀이 K-팝 아티스트입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격세지감이라고 열풍.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데. 그리고 이제 숫자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으실 텐데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계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국내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는 것보다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는 걸 노리는 게 더 그럴싸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빌보드라는 느낌보다도 그 네. 모든 것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K-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꿈의 같습니다. 빌보드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 K-팝 세계 지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아, 네네. 그건 또 뭐예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업체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K-팝을 소비하는 네. 소비층들을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해놓은 뭐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기준들이 뭐 음반 판매량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음원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혹은 뭐 공연, 투어에 네. 어느 정도의 관객이 드느냐, 뭐 여러 가지의 팩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대본에는 지금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세계 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 특별히 더 곳곳에 인기 있다 이런 그렇죠.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곳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K-팝이 처음 생기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장 큰 소비 국가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렇군요. K-팝을 꾸준히 가장 많이 사랑해온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남아시아가 K-팝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로 표시가 되었었는데 뭐 현재 지도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네.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치가 전부 분포가 되어 있고 네. 특히 북미 시장이 최근 한 6, 7년 사이에 네. 무척 커져서요. 많이 컸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과 거의 비등할 정도까지 성장을 한 상태예요. 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이 분야에서의 시장 변화가 또 있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그리고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 K-팝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게요.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경쟁력이 있는지, 실제로 네. 매출은 그렇죠. 얼마인지, 네. 앞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런 거요. 네. 최근에 그 실적은 그 4대 기획사별로 좀 갖고 계시죠? 네, 자료들이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해왔고요. 엔터 4사 소위 말하는 빅4의 합산 기준으로 매출은 4조를 넘어섰고 네. 영업이익도 6,700억 원에 달한 상태고요. 하이브는 매출은 2조 2천억, 네. 영업이익 3천억으로 사실은 이제 거의 그 4사 합산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45%가 하이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가 얼추 절반에 가까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절반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SM입니다. 네, 네. SM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약 1조 매출에 한 1,100~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만 보면 또 JYP가 2등이에요. 매출은 5천억 중반이지만 네. 이익은 또 한 1,600억 이상 가져갔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강, 뭐 2중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YG가 조금 체급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네. 매출은 JYP랑 비슷한 5천억 초반인데 네. 영업이익은 800억대 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있죠. 어. 여기까지가 이제 빅4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기획사별로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좀 더 잘 나오는 거는 어느 거란 말씀이세요? 어느 쪽이요? 이익률이 제일 좋은 곳은 예. JYP입니다. 아, 그래요. 예. JYP가 보통 수익성, 영업이익률 같은 지표들이 네. 30% 가까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16%, 17%. 네. 그리고 이제 뭐 SM이나 뭐 YG도 이번에 뭐 10%대 후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10%대 중후반이 많이 나오는데 네. JYP는 30%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이유가 공연 매출을 하이브나 SM은 총액으로 잡습니다. 네.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네. 근데 이제 JYP나 YG 같은 이제 일부 이제 에이전시들은 해외의 특정 지역에서 하는 공연들은 순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순액. 전체 총액으로 안 잡고 아. 그러니까 공연 대행사를 통해서 맡기고 네. 개런티 네. 미니멈 개런티로 받은 부분만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작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게 이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 받은 매출이 거의 다 이익이기 때문에 네. 이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회계상의 인식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15% 30% 뭐야 JYP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요렇게 보기에는 그런 이제 매출 인식 방법의 차이까지 감안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약간 좀 기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네. 엔터 산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월드 투어 그리고 음반 판매 수익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기획사 이렇게 잘 나가는 팀이 많은데 생각보다 수익은 안 나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룹 그 초기 투자가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한 이후에 팬덤을 쌓고 큰 규모의 투어를 해야 그렇죠. 대형 수익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실제 인기와 실 수익 사이의 차이는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네. 것도 상식적으로 하이브가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늦게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네 개 볼수 중에서 있죠. 하죠. 예, 네, 맞습니다. 4대 중에서 그럼 그럼 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제가 좀- 만들어진 순서예요. 네. SM이 아마 이제 네, 가장 서울- 빨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YG, JYP,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있고. 하이브, 네. 예, 빅히트로 태동을 했죠. 네. 네. 그 하이브 점유가 거의 45% 정도 맞습니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이브가 이렇게 놀라운 그 어떤 그 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딱 다섯 글자로 단순히 요약이 노래만 되죠. 잘한다고 되는 네. 건 아니고 다섯 글자 좀 정리해요. 네, 5글자. 하셨다는데. 네, 방탄소년단. 아, 저는 세 글자. 뭔데요? BTS. BTS. 약간 네. 예능 분위기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네. 사실 이제 BTS가 네. 데뷔는 오래됐잖아요. 네네. 2013년에 데뷔한 팀이었는데 맞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았는데 한 2015년, 1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내가 일장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6년 뭐 동남아 유튜브 밑에서부터 쫙 팬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017, 18년에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떡상하는 계기가 네, 비방송용 용어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급격히 네. 인기가 인기로 상승하면서 네. 사실은 그 방점을 찍었던 게 2019년도에 네. 그 미국 그 스타디움 투어. 아, 저는 네. 그걸 이벤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약 아까 한 5년, 6년 정도 만에 미국에서 케이팝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딱 5년 전에 있었던 그 BTS의 스타디움 투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NFL 그들은 풋볼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풋볼 경기 보통 7만석, 8만석짜리 경기장에서 네. 하거든요. 거기를 거기서 케이팝 아티스트가 동양에서 온 아티스트가 미국인들 8만 명을 줄 세워 놓고 공연을 했다. 네. 이 여기서 이제 그 뒤로 후광 효과들이 쫙 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뭐 BTS의 나라 예,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빅히트가 또 사명도 이제 중간에 하이브로 바꾸면서 네. 또 멀티 레이블 체제로 바뀌고 지금은 오히려 또 방탄소년단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만큼 다른 아티스트들을 많이 육성하면서 지금의 하이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사업 전략이 탁월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방탄소년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하이브도 당연히 없겠죠.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 방탄소년단 BTS에 있어서도 이 팀이 만약에 이 레이블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뭐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정도 이름이면은 세계 어디서든 이들을 데려가려고 할 거기 하긴,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멤버들이 군입대로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팬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이 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2025년에 이제 완전체로 다시 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멤버들과도 재계약이 된 상태에서 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이제 뭐랄까요 에너지 원인 이 BTS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것대로 상당히 다양한 레이블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네, 몸집을 네. 키워서 결국에 이제 하이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엔터 업계들도 이런 중소규모의 레이블들과 인수합병은 꽤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또 업계 안에서도 판단하기에는 하이브가 상당히 좋은 라인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세븐틴 지금 뭐 그렇죠. 하이브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가 네. 되고 있는 그룹인 경우도 네. 사실은 플레디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중소규모 소속사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뭐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는 어도어 같은 어도어, 경우에도 예. 하이브에서 뭐 꽃을 피운 경우고 네. 이제 르세라핌의 소스뮤직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를 만들었던 소규모 그렇죠. 기획사에서 이제 하이브와 함께하게 된 셈이거든요. 네, 네. 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좋은 씨앗들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서 네. 지금의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가장 뭐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획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 글로벌 있었다. 전략도 잘 가져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 또 부분에 있어서도. 레이블 인수 이런 것도 좀 네, 무리하게 맞습니다. 추진하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다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타카홀딩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그 큰 규모의 규모의 M&A 인수였죠. 였죠. 이거 네. 되겠냐 싶을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뭐 설왕설래는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좀 빠른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진출을 그렇죠. 한다, 네. 해외에서 K-팝이 이 정도로 커질 거다를 조금 한 수 앞서서 2021년인가. 그렇죠. 당시만 해도 네. 위험성이 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금도 약간 상당히 설왕설래가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과감한 투자로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업적 목표를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보여준 셈도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에 이런 흐름 안에서 최근에 이제 방시혁 하이브 이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K-팝에서 K를 떼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제 K-팝을 사랑하는 코어 팬덤도 중요하지만 이외에 어떤 라이트 팬덤 네. 좀 더 가볍게 이 산업을 소비할 수 있는 음악만 듣고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 팬층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시혁 의장은 원래 음악을 했었나요? 아니죠. 아니요,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출신. JYP와 함께 부르진 않잖아요. 뭐 부르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수는 하지만 뭐 아닌데. 작곡가로 JYP, 거의 뭐 YG, 네. 또 SM 다 불렀잖아요. 대표들이. YG 대표 그렇긴 하네요. 같은 양현석 경우는- 씨도 아, 소태지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만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 맞습니다. 얘기도 근데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나머지 3대 기획사나 다른 곳들에서도 이제 아티스트 출신의, 출신. 그러니까 네. 가수 출신의 그렇죠. 대표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혹은 많죠. 이제 매니저 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죠. 있는데 네. 이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뭔가 음악적인 어떤 해안과 그렇죠. 그리고 뭐 소양, 가수와 네.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자신도 어쨌든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네. 면들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보는 어떤 시야가 넓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그렇죠. 좀 사후적인 해석일 맞습니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근데 합니다. 방시혁 의장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K-팝 팬이 아주 팬덤 어떤 팬덤보다 강렬한 몰입 그다음에 네. 소비를 보여서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어.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네. 하면서 K 위기론까지 꺼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 옮겨가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지금 이게 하이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까요? 저는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뭔가 이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방시혁 의장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가 이런 사업을 추구하고 싶습니다에 라는 가까운 발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미래의 들어요. 지향점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K-팝은 코어 팬덤, 그러니까 정말 열광적이고 충성도가 높은 팬덤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들의 힘으로 이끌어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의견을 갖고 있지는 네. 않은데요. 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뭐한 가지의 방향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싶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까지 보고 성취에 있어요.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미래에 그렇죠. 변화되는 다음을- 거를 생각하면서 몇 수 앞두고 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하이브에서 최근 사랑을 받고 있는 뭐 그룹이나 곡들 같은 네. 경우 예를 들면 뭐 뉴진스라든지 뉴진스나, 예. 르세라핌도 지난해 말에 이제 기존에 하던 파워풀한 퍼포먼스 이외에 그래서, 예. 이제 뭐 이지 리스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네, 퍼펙트 네. 나잇 같은 쉬운 이제 듣기 좋은 편하게. 음악으로 또 큰 네.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사업적 방향성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게 네. 아닌가 하이브가 싶어요. 들어오면서 4사가 되면서 3사가 4사 됐다 이런 거보다는 네. 아예 엔터 사업 자체의 어떤 판도나 이런 걸 좀 바꿔놨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절대 무리가 아니죠. 네. 왜냐면 이제 뭐 BTS가 열어준 길이 명확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방시혁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던 배경에는 네. K-팝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또는 두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류로 가야 됩니다. 네. 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소위 지금 매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음반이나 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연 모객은 여기서 더 크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네, 네. 북미 유럽 공연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K-팝의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2% 3%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미국에서 우리가 주류로 가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이지 리스닝을 포함해서 아. 좀 더 US 팝, 미국 네. 팝 같은 듣기 편안한 장르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그 거대한 미국 음악 시장에 사실 음반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음원 시장이거든요. 스트리밍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장르별 비중을 보면은 일반 팝, 그다음에 뭐 락, 네. 그리고 이제 힙합 네. 이런 것들이 거의 한 60-70% 차지하고요. 락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샤우팅은 잘할 수 있을 것 그럴 것 같은데. 같아요. 지금 예. 락 하시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라틴 뮤직 쪽이 오히려 아, 강세죠. K-팝이 포함된 월드 뮤직이 비중이 4%밖에 안 되고요. 네. 라틴 뮤직이 오히려 8%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그렇군요. 음악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쪽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네.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 지금 K-팝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돈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아이돌이 얼마만큼 인기를 얻느냐 뭐 예.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또 네.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돈 버는 수익 구조가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엔터사의 수익 구조는 네. 크게 이제 음반, 음원 보통 하나로 묶어서 앨범이라고 많이 통칭을 하고요. 네. 음반과 음원을 묶어서 보통 이제 앨범 그리고 공연 네. 그리고 공연에 항상 따라붙는 게 굿즈입니다. 그렇죠. MD 굿즈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티스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나 네. 아티스트들이 출연한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유료로 판매하잖아요. 아, 네. 그런 컨텐츠 네. 크게 4개입니다. 네. 그래서 앨범, 공연, 굿즈, 컨텐츠 음. 이 비중은 각각 이제 앨범이 보통 한 40% 제일 크고요. 그리고 공연 굿즈가 합해서 한 35%.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이 한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엔터 회사들 실적이나 수익 혹은 뭐 음반 판매량 이렇게 들어보면 네. 기본이 뭐 몇백만 장?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유명한 근데 그룹들은요. 이 정도면 네. 과거에 네. 제 옛날 얘기하면 좀 네. 그렇습니다만 방송계나 뭐 특정 팬뿐만이 아니라 네. 뭐 네. 신드롬이다 뭐 사회 현상까지 다뤄줄 그렇죠. 정도로 난리였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렇게 몇백만 장 하는데 그렇게까지 체감은 좀 덜 되는 건 저만 못 느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에 많죠. 저는 뭐 그게 틀린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뭐 언제까지 과거로 가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뭔가 그 8, 90년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나는 모르는 가수들이 뭐 몇백만 장씩 앨범을 네, 판대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에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서도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코어팬이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에 중요한 산업이 K-팝이기 때문인데요. 네. 코어팬이라 함은 이제 그 가수를 정말 열광적으로 그렇죠. 충성도 높게 앨범이 나오면 무조건 사고 공연이 하면 무조건 가는 가고. 네. 정말 뭐 홍보도 자신이 스스로 대행할 정도로 열정적인 팬들을 누가 못 말리죠.
있는. 뜻하는데 못 네. 말리죠. 네. 유튜브 컨텐츠도 다 챙겨보고. 그럼요. 자신들이 재편집을 해서 올리기까지 하는 그렇죠. 팬들이 네. 있는데요. 이런 팬층이 이제 과거에는 국내에만 한정이 되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체감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어 팬을 모은 것이 지금 K-팝의 여러 가지 수치들이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K-팝을 넘어서서 그냥 전체 대중음악 산업 전반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전 요즘까지도 아니다. 한 21세기 들어서는 그냥 국민 가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 가수라고 네, 이마에 그쵸. 써붙인 가수들이 실제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K-팝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임영웅 씨 최근에 국내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 그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특정 계층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다시피 이제 대중음악계 내부에서도 K-팝이 아닌 가수들조차도 일종의 취향으로 혹은 세대로 나뉘어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 가수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네. 인기가 많아? 라는 말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네, 많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말씀에 같아요. 진짜 격렬히 공감을 하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공급이 되면서 네. 맞아요. 사실 수요도 많이 집중화된다기보다는 파편화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각자 자기의 기호에 맞는 딱 그거. 네. 그게 케이팝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게임이 됐든 간에 소위 이제 국민 땡땡이 없어지고 네. 네, 점점 더 이제 각자 그 어떤 맞춤형 소비 패턴 음. 이런 쪽에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는 환경입니다. 어쨌거나 이 네. 팬덤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어떤 실적을 창출해내는 아주 그 힘이 클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뭐 네. 아유 코어입니다. 코어 정말 네. 중심이라고 코어 보시면 중에서도 됩니다. 코어죠. 네. 그래서 팬 플랫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쵸.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수년 전부터 막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뭐 하이브의 위버스라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SM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어유의 버블이라던가 버블.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뭐 CJ ENM도 플러스 챗이라고 그런 걸 냈고요. 또 비상장사에서 노머스에서 하는 프롬이라는 앱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한 3-4개 정도가 이제 식별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기 팬덤으로서 그러니까 케이팝의 팬이라면 자기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구독하고 또 어떤 공연 일정이나 또 공연의 티켓팅이나 네.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네. 나온 그런 컨텐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위 말하는 원스톱 쇼핑 가능하거든요. 앨범 네. 구매도 거기서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 플랫폼의 인기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걸 간단히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냥 그곳이 뭔가 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생태계, 그렇죠. 새로운 커뮤니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나의 아티스트도 있고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나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전 세계 친구들도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팬 플랫폼은 코로나와 함께 네. 상당히 산업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동안에는 외부에서 팬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공연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일접한 접촉을 해서 비대면이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유대감을 네.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가상에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있었던 서비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상당히 거대화됐다고 그래요.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팬층 공략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베이비몬스터 네, 네. 근데 데뷔도 하기 전에 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예. 수가 200만 명 돌파했다면서요. 예, 네. 그 사실 오늘자로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네, 네. 네. 더블이 나 있더라고요. 400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미리 인지도를 쌓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송용 컨텐츠나 자체 컨텐츠 꼭 방송 채널을 이제 타지 않아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소위 프리 데뷔 네. 데뷔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나오고 심지어 데뷔 싱글 프리 데뷔 싱글 그러니까 곡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팬덤을 모은 상태에서 좀 출발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기획력이나 네. 대규모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 그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쨌든 뭐
취향의 파편화, 뭐 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좀 뭐야 뾰족하게 추구하는 이들이 그렇죠.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면 네. 그들이 운영하는 개별 채널을 그렇죠. 찾아갈 예.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에는 그 자체가 해당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좀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K-팝 같은 경우에는 네. 팬덤이 없으면 지금의 K-팝이 없었던 것처럼 네.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는 또 지금의 그렇죠. K-팝이 네.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공을 세웠죠. 혹은 네. 반대로 K-팝이 없었으면 유튜브도 지금처럼 이렇게 커질 수 급성장할 수 없었다. 없었던 네. 부분도 아.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컨텐츠와 플랫폼이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결이 때려야 뗄수 되어 없는 있어요. 그런 예, 관계가 정말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유튜브에서의 각종 움직임, 뭐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데뷔하지 않았는데도 네. 몇백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유명 신인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네. 결국에는 K-팝과 유튜브가 그 정도로 가깝게 다 있는 맞습니다. 사이다. 뭐 이런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비몬스터가 YG가 네.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네네. 배출하는 맞습니다. 네, 네. 걸그룹인 거죠. 네. 그래서 신인 그룹임에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김현용 현대차 증권 수석연구원 그리고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중에서 K-팝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지 그런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엔터 회사의 밸류에이션? 네.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높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성장성의 함수이다 보니까 네. 성장성이 좋은 산업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성이 계속 높았었고 사실은 팬데믹 구간 중에서 그렇게 시장이 3배, 4배 올라간 산업이 엔터 산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익 배수, 보통 우리 밸류에이션 지표로 쓰는 주가 수익 배수로 하이브가 막 40배, 50배까지도 PER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갔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ER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이 내려와서 네. 하이브가 이제 25배. 그리고 네. JYP가 한 18배, 아. YG도 비슷하고요. 네. SM이 유독 조금 쌉니다. 네. 15배.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네. 통상 뭐 10배 내외면은 일반적인 이제 산업을 불문하고 좀 사볼 만한가? 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배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주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 네. 엔터 종목은 지금 이제 좀 연초부터 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 3분기 실적이 나왔었던 11월 네. 정도에 이제 엔터에 대해서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항상 이제 선반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월 이후 당연히 연초부터도 주가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뭐 웬만한 기업들 지금 다 1-20%씩 빠져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에 시장이 이렇게 까딱 잘못하다가 역신장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올 성장. 상반기에. 네, 올 네. 상반기예요. 네.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야 그러면은 이거 많이 빠졌어도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거나 돌아선다는 확신적인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보자.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여기서 반등이 없는 이유입니다. 역신장에 대한 우려는 왜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엔터 산업은 음반 즉 앨범이죠. 그리고 또 공연. 네. 공연은 보통 대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3-4개월 전에 확정이 미리 됩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3-4개월 앞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음반 시장이 약 10% 정도 하락하고 네. 공연 시장도 약 한 3-4% 정도 작년 1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확 상황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전반적으로 일단 앨범 판매량이랑 공연 모객이 빠지면은
이 엔터 회사의 실적이 그게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나머지 30%에서 웬만큼 잘해도 이걸 플러스로 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저 PBR주 네. 그 열풍에서 좀 밀려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이제 저 PBR주는 네. 제가 보고 있는 섹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아, 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드라마 제작사, 네. 엔터사, 네. 네이버, 카카오. 네. 저 PBR하고는 제가 이제 관련성이 많이 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고, 예. 지금도 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자, 그럼 혹시 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다라고 어머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게 어. 소위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방아쇠를 당길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이제 주가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할 텐데요. 네. 현 시점에서는 지금 1분기는 제가 이제 역신장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가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작년 2분기를 돌이켜 보니까 작년 2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아. 우리 시장이 K-팝 네. 시장이 네. 작년 2분기가 이렇게 좋다고? 그 숫자를 뚫고 지금 올 2분기 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 5월 달 가서 네. 그때 사자도 아니고 그때 가서 2분기와 3분기 지표가 그때는 어느 정도 확실성 있게 나오거든요. 네.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단기 3월 달 안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팔짱 끼고 네. 예, 그냥 이제 저 주식 창만 틀어놓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하이브는 왜 떨어졌을까? 네. 뭐 트와이스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했는데 네. JYP도 좀 그렇고 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요. 어떻게 네. 보면 작년이 너무 좋아서 네. 올해가 맞습니다. 오히려 좀 불안하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시각이 예. 많은 그 거네요. 주된 수입원이었던 그 중국 팬들의 그 음반 구매가 급속히 감소했다고 네.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지갑을 닫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말에서 이제 올해 초 정도까지 계속해서 네. 업계 내부에서 언급이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사실 가장 많이 변화가 생긴 것이 공동구매라고 하는 네. 이제 팬들이 한 번에 모아서 음반을 사는 그런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부분에서 네. 결국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음반 판매량 약화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애널리스트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또 비슷하게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가 너무 좋았던 맞습니다. 것에서 이제 좀 이게 조정이 되고 있는 뭐 주간 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추고 맞춰가고 있는 있는 시기라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하락세인가요? 라고 네.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음반 판매량만 보니까 뭔가 뺀이 빠지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K-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당히 다양한 팩터들로 수익 구조도 그렇고 매출 구조도 다변화가 돼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음반을 덜 사면 사실 팬덤이 유지가 된다면 공연 티켓이나 머천다이즈가 그만큼 더 팔리고 아. 뭐 혹은 음반이 강한 가수가 조금 인기가 약화되면 음원에서 좀 강한 아티스트가 시류에 맞춰서 더 인기를 얻기도 맞습니다. 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약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가장 좋지 얼마 않을까 전에 싶습니다. 하이브하고 SM 주가 전망 리포트 내신 것 같은데 네. 4대 기획사 전체 그 네. 전망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은요. 일단은 이제 5월 1분기 실적 네. 전후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1분기 지표만 봤을 때는 그래도 SM 쪽이 네. 음반이나 공연 쪽이 시장이 안 좋은 것 대비로는 많이 좀 선전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또 퍼도 PER도 제일 싸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고려하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SM 그리고 하이브는 오히려 그런 K-팝과 관련된 지표보다는 네. 스트리밍 매출. 네, 미국 쪽 네. 레이블도 많이 인수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매출하고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에서의 고도화 이벤트 네. 플랫폼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이벤트들에 조금 더 주목하신다면은
뭐 SM 위버스, SM과 하이브 이런 것들 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은 그 이수만 대표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지분이.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나갔다라고 SM의 경영권은 보시면 그럼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가져간 건가요?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40% 들고 있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1월에 국내 엔터주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됐죠. 네.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주가에 아직 영향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사실 그 나올 때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나올 때가 고점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ETF 구성 자체가 뭔가 K-팝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벌써 마무리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애널리스트님이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보다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한데요. 아, 너무 말씀 네. 잘해주셨어요. K-팝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산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문화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문화는 단 그 돈 몇 푼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세대의 정신까지도 맞습니다. 전부 지배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너무나 네. 중요한 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네, K-팝 얘기할 때 항상 돈 얘기들 좋아하고 많이 하시지만 네. K-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네. 안에서 또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 만들어지고 있는지 항상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을 쫓지 말고 음악을 사랑하다 보면 뭐 돈도 중요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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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뭐 돈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결국 네. 엔터주 투자하실 때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여전히 공연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는 K-팝 아티스트들의 그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이제는 투자 대안으로 들어오게 된 게 엔터 산업의 속성이 가장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긴 호흡으로 하이브처럼 이제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획사들 중심으로 네. 좀 장기적 관점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이 되었다. 이 부분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나 대중음악평론가 그리고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